의사들은 노년층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위생 습관만 보고도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지를 바로 알아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 평범한 습관들이 사실은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문제를 조용히 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심각한 실수를 매일 반복하면서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의사들이 노인 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7가지 위생 실수와 그것을 고쳤을 때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고 병원 진료실에서도 거의 이야기되지 않으며 건강 잡지에서도 좀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 하나가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독립성과 품위를 앗아가는 질병에 시달리느냐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인 그는 퇴직한 기술자로 스스로 위생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역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골프를 즐기며 손주의 야구 경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만큼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정기검진이라 생각하고 찾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는 그의 몸에서 3가지 중요한 위생 문제를 단번에 알아차렸고, 그로 인해 김영호 씨는 몇 달째 심각한 질환이 조용히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말했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평소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그 사소해 보이는 위생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김영호 씨가 겪은 그 실수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까지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아주 단순한 변화로도 삶의 시간을 더 길게,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입속관리, 소홀 양치질을 하루에 2번 하신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칫솔을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언제인가요? 솔이 다 닳아 있는지, 머리카락처럼 퍼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기억도 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입냄새나 치아 빠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구강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되지 않은 잇몸 질환에서 발생한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강위생이 나쁜 노인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입속 문제가 아닌 전신 건강의 경고인 셈입니다. 그저 제 말만 듣지 마세요. 정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올해 70이 된 정 씨는 교직에서 은퇴한 뒤로도 일주일에 3번씩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받은 정기검진에서 담당 심장내과 의사는 그녀의 잇몸 상태를 보자마자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몇 달째 계속된 잇몸 출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그녀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심장 판막에 염증이 퍼지고 있다는 무서운 진단이었죠. 만약 발견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칫솔을 확인해 보세요. 3개월이 넘었거나 솔끝이 벌어졌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가능하다면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치대 연구에 따르면 전동 칫솔은 일반 칫솔보다 플라그 제거율이 62%나 높습니다. 하루 2번, 2분 이상씩 꼼꼼히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타이머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건 매일 밤 치실 사용입니다. 틀니를 착용하더라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일이 있나요? 잇몸이 부어오른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더 미루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씻는 습관 줄이고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요즘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목욕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이곤 합니다. 몸을 덜 쓰니 땀도 덜 나고 겨울엔 건조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자 내부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표면이니까 가장 먼저 변화를 보여주고, 그래서 무심코 지나치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고령자의 목욕 습관이 줄어들면서 당뇨간 질환, 심장 문제의 초기 징후가 오랜 기간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단받지 못한 만성 질환 중 약 40%는 피부 변화 관찰만 잘했어도 더 일찍 발견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7세의 우체국 퇴직자 김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어르신은 겨울철이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주 1회 정도만 씻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괜히 자주 씻으면 더 갈라지고 따가워서 피했다는 말씀이셨죠. 하지만 다른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피부색의 미세한 변화에 주목한 의사가 추가 검사를 권했고, 그 결과 초기 신장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위생이 나빴던 게 아니라 목욕 빈도가 적었던 탓에 피부에 나타난 중요한 단서가 너무 늦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동량이 많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샤워나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강한 비누나 세정력이 지나치게 센 제품보다는 피부 보호막을 유지해주는 순한 무향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욕 후에는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피부 속에 가두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울 앞에서 피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입니다. 피부가 유독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색이 이상하게 변한 부위가 생겼다든지, 이유 없이 가렵고 계속 긁게 되는 곳이 있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마세요. 그건 피부가 보내는 아주 명확한 내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심코 지나친 그 한 부위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손발톱 관리 소홀. 지금 당장 손톱과 발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색이 탁하거나 두꺼워진 부분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부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손발톱은 우리 몸 전체 상태를 보여주는 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노년 환자를 진찰할 때 손발톱부터 유심히 살펴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손발톱의 변화는 빈혈 갑상선 문제, 심장질환 등 무려 20억 가지 이상의 전신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손발톱의 이상 징후를 통해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질병이 진단된 비율이 약 3%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단순한 미용 문제 같아 보여도 내부 건강에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82세의 이영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발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했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샌들은 신지 않고 항상 막힌 신발만 고집하셨죠.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그냥 가렸어요. 라고 하셨지만 어느 날 발통증이 심해져 족부 전문의를 찾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곰팡이 감염이 오래 방치되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감염이 단순한 외부 문제가 아니라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신호였다는 사실입니다. 추가 검사 끝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손톱과 발톱은 정기적으로 일자로 깎되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다듬어야 내향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 밑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는 천연 소재로 매일 갈아 신으시고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걸로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색이 변하거나 두꺼워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스러지기 쉬운 손톱 변색된 발톱 두꺼워진 모양들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이 경고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늦기 전까지 무시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실수, 요실금 문제를 숨기고 방치하는 것.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가장 민감하고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크든 작든 요실금 문제를 겪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감추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건 바로 그 숨김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피부 감염, 낙상 외로움, 더 나아가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를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들의 보고에 따르면 요실금을 정식으로 관리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약 60%나 낮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에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가 결국 더 심각한 결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은퇴 회계사 박동주 씨는 가끔씩 소량의 소변이 새는 증상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지를 접어 속옷에 넣거나 옷을 자주 갈아입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죠. 나만 알면 되지 굳이 창피하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피부에 상처가 나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정밀검사 끝에 전립선 질환이 꽤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생명을 위협할 뻔했다. 는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말했더라면 훨씬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요실금은 창피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런 문제를 매일 다루며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실금 전용 흡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휴지나 수건으로 대처하는 방식은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젖었을 때는 즉시 갈아입고 세정도 철저히 해야 피부 염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실금을 단순한 노화의 한 현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 이면에는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외출 전에 화장실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거나 물 마시는 걸 피하게 되거나 대충 덧댄 것들을 챙기고 다닌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더 미루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보세요. 그 용기 하나가 삶의 품격과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귀 청소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귀를 어떻게 청소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면봉을 사용해서 귀 안 깊숙이 넣어가며 돌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매우 위험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이 습관을 당연한 듯 이어오면서 청력을 스스로 손상시키거나 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감염 신호를 완전히 놓쳐버리곤 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잘못된 귀 청소 방법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이도 손상 사례 중 무려 40% 가까이를 차지하며 그중 상당수는 감염으로까지 악화되었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도서관에서 수십 년간 사서로 일하고 은퇴한 71세의 한미옥 할머니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귀 속을 면봉으로 꼼꼼히 닦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방식이 오히려 청결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 방법이 위험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그 후 점점 청력이 둔해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반복된 깊은 귀 청소로 고막이 찢어졌고 감염이 주변 조직으로까지 퍼져 응급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치료는 곧바로 진행되었지만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청력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귀를 청소해왔고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귀 청소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팔꿈치보다 작은 어떤 것도 귀 안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귀 안은 외부의 먼지와 이물질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닦으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를 내거나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청소는 귀 바깥 부분만 따뜻한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면 충분합니다. 만약 귀지 축적이 심하거나 막힌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귀지를 부드럽게 녹이는 용도로 만들어진 전용 귀약을 사용하고 사용법에 맞게 조심스럽게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편함이 지속되거나 통증 분비물,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가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귀가 가렵거나 막힌 듯 답답하거나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리진 않으셨나요? 무언가 이상한데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진 않으셨나요?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귀 하나에 담긴 소중함을 되새기며 올바른 관리로 평생 들을 수 있는 귀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6번째 실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발 위생과 발 상태 점검의 부족입니다. 혹시 최근에 발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씻을 때 슬쩍 보는 수준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사이 발 뒤꿈치, 발바닥 전체를 천천히 살펴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발의 상태는 단순한 청결 문제를 넘어 혈액순환과 신경계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어르신들을 진찰할 때 발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족부의학회에서 노인 발 건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발의 위생과 외형은 종종 당뇨병, 신경병증, 말초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있어서 적절한 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도 당뇨병성 절단의 85%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생존의 숫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 대전에서 은퇴한 76세의 공장 근로자였던 최영우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수년간 발뒤꿈치가 거칠고 갈라지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발이 좀 거칠어지잖아. 바쁘기도 하고 그냥 익숙해졌지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 중 주치의가 발가락 끝부분에 생긴 작은 상처와 발바닥의 색 변화를 발견했고 의심 끝에 추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당뇨병 초기 진단이 내려졌고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호전 가능한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의사가 발을 안 봤다면 난 몇 년 동안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땐 정말 심각해졌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실천은 무엇일까요? 매일 발을 꼼꼼하게 씻고 반드시 발가락 사이까지 충분히 말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곰팡이는 습한 틈을 좋아하므로 습기를 남겨두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매일 발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피부가 갈라지진 않았는지, 상처가 생겼는데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색이 변하거나 붓기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는 천연 소재나 수분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매일 깨끗한 걸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발이 건조하다면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좋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위는 습하면 오히려 곰팡이성 감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발이 아프거나 저리고 상처가 낫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의 건조함과 갈라짐, 오래 지속되는 상처 알 수 없는 색 변화나 감각 저하는 단순한 외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제때 알아채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7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약 복용과 관련된 위생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복용을 시작한 뒤로 혹시 채취가 평소와 달라졌거나 땀이 지나치게 많아졌거나 입안이 유난히 마르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변화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 자주 처방되는 몇몇 약물은 구강 건조 발한 이상, 채취 변화 같은 외적인 위생 문제를 유발하며 이는 몸속에서 이미 독성 반응이 서서히 진행 중일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고령 환자에게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 중 약 40%가 이런 위생 관련 변화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미 내부 장기는 조용히 손상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은퇴 간호사 박정임 씨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정김 씨는 꾸준히 약을 복용해왔고 평소처럼 샤워도 규칙적으로 하고 더드란트도 꼼꼼히 사용하고 있었지만 가족들로부터 요즘 몸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씻는 횟수가 부족한 건 아닐까, 옷에 땀이 많이 배는 탓일까 생각했지만 아무리 신경 써도 변화가 없었고 결국 노인내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채취의 변화가 단순한 위생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며 혈액 검사를 권했고 그 결과간 기능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랜 기간 복용하던 약물 중 일부가 체내에서 독성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병의 신호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씻어도 바뀌지 않았던 이유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 나타나는 신체 변화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취땀 분비 구강, 건조 피부 상태 등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을 작은 수첩이나 메모에 간단히 적어두세요.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고 입이 지나치게 마르거나 평소와 다른 땀 냄새나 땀이 많아지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엔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느끼기에 약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도 의사와 상의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땀이 흐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샤워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채취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입, 안이 자꾸 바싹 마르고 침 삼키기가 불편해지진 않으셨나요?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당신이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의사들이 노년 환자에게서 즉시 알아차리는 7가지 중요한 위생 실수와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문제들을 지금부터 바로 개선해 나가신다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품위 있는 삶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수명을 늘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위생은 단순히 외모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료 중에 의사로부터 위생에 관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60이 넘은 소중한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 내용이 그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해로 90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50대보다 더 잘 걷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전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기운도 없었고 기억력도 자꾸 흐릿해져서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가 달라졌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6가지 비타민, 6가지 자연 보충제가 제 몸과 마음과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바꿔놨어요. 만약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고 뼈가 더 튼튼해지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70세, 80세, 아니 90세가 되어도요. 나이 든다는 게 꼭 늙고 시드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잃어버린 건 젊음이 아니라 영양이더라고요. 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피어나려고 노력하니까요. 필요한 걸 주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6가지 비타민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해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진짜로 변화된 걸 몸으로 느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고 꾸준함이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그 비타민은 단순히 몸을 강하게 한 게 아니라 제 생각과 마음가짐, 매일 아침을 새롭게 바꿔놨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몇 살이세요? 오늘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70세가 넘으면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건 비극이 아니라 현실이고 받아들인다는 건 체념이 아니라 준비라는 의미예요. 이 나이가 되면 아무리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려 해도 몸속 어딘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음식에서 어떤 영양소도 예전만큼 흡수되지 않고 쉽게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면역력도 점점 느려져서 예전 같으면 금방 이겨내던 바이러스나 감염도 이제는 몸이 반응을 늦게 보여요. 근육도 약해지고 식욕도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던 그 에너지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하면서 힘이 빠지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걸 그저 받아들이곤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 느낌은 몸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식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몸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몸이 나이 들어가면서 음식을 흡수하는 방식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 지금의 몸에 충분하지 않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의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영양 결핍이 3가지 이상인데도 모르고 지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약을 한 움큼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찾아서 꼭 필요한 걸 채워주는 일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매일 아침이 똑같았어요. 전날 밤에 푹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머리가 멍하고 다리가 무겁고 오늘도 또 이러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매일 그럴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곧 말씀드릴 첫 번째 비타민이 바로 제 몸에 불을 밝혀준 스위치였어요. 그게 저희에게 희망과 기운을 되찾게 해준 첫걸음이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내가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D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제게는 단순히 햇빛이 아니라 뼈와 마음을 동시에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존재였거든요. 사실 비타민 D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잡아주고 면역력도 튼튼하게 지켜주면서 무엇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기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꼭 외로움이나 우울증만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깊은 비타민 D 결핍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질 위험이 높아지고 이유 없이 근육통이 생기거나 가장 큰 문제는 몸의 에너지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사는 85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늘 웃는 얼굴로 이웃들에게 인사하시는 분인데 아프셔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손목이 1번, 골반이 1번, 발목까지 3번이나 다치셨어요. 그저 집안에서 카펫에 발이 걸려 넘어지신 거였는데요. 결국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원래 밖에 잘 나가지 않으셨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TV 보며 하루를 보내시는 게 일상이셨거든요. 식사도 소박하게 드시고 보충제도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권유받고 비타민 D를 처방받아 드시면서 매일 아침 10분씩 베란다에 나가 햇볕을 쬐시기 시작하셨대요. 그 후로 새로운 골절은 없었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셨다고 해요.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더 푹 잘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을 겪고 계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이에요.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팔이나 다리에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볕을 쬐어주시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날씨 노화된 피부 생활 습관 때문에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권하시는데요. 물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지나치게 복용하면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강화, 우유 요구르트, 시리얼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비타민 D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챙겨 먹기 시작한 영양소였어요. 물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몇 주 지나고 나니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일어설 때 다리가 덜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한층 맑아지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타민 D 이야기부터 꺼내게 됐어요. 때로는 몸속에서부터 빛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이제 두 번째 비타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비타민은 단순히 저에게 에너지를 돌려준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맑게 밝혀준 고마운 존재였어요. 바로 비타민 B12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역할은 단순히 피로 해소를 넘어서 훨씬 깊어요. B12는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뇌에서 신호가 원활하게 오가도록 도와줘서 우리가 하려던 말을 기억해내고 중간에 말이 막히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처럼 비타민 B12를 잘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고기, 달걀, 생선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위장에서 이 영양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BLT 결핍을 겪고 계시는데 이게 다른 질환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신가요? 발이나 손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시진 않으세요?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늘 피곤하신가요? 이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몸이 지금 이 영양소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부분에서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고향 친구였던 김성수 씨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부터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이름도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대요.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걱정하셨고 성수 씨 본인도 큰일 났다고 마음을 졸이셨다고 해요. 결국 딸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피검사를 해봤는데 뜻밖에도 심각한 비타민 B, 결핍이 원인이었어요. 치매도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병도 아니었어요. 그저 꼭 필요한 영양소 하나가 부족했을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성수 씨는 주사로 매주 비타민 B12를 맞았고 이후엔 혀 밑에 녹여 먹는 약으로 바꿔서 드셨대요. 몇 달 지나자 다시 피아노를 치시고 늘 하시던 농담도 되살아나고 예전의 그분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회가 남달랐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끝의 시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예요. 비타민 B씨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나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흡수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잘 먹어도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에 따라 주사나 혀 밑에 녹여 먹는 형태로 보충하라고 권하시는데 이게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되니까 효과도 좋고 간편하고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의사와 상의하며 복용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기억력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기억력은 단순히 퀴즈 풀거나 두뇌 게임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몸속에서 채워주어야 할 영양이 있고 그게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요즘 들어 자꾸 머리가 멍하거나 생각이 느려지거나 자주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비타민 B12를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머릿속 불빛이 다시 켜지는 순간 삶의 모든 게 다시 자리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필요할 줄 몰랐던 영양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몸이 밤마다 쥐가 나고 잠을 설쳐가면서 저한테 직접 알려준 그 이름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물론 비타민이 아니라 미네랄이지만 저한테는 다른 어떤 비타민 못지않게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그네슘이야말로 몸의 근육과 신경 그리고 잠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거든요. 부족하면 정말 몸 전체가 어긋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겪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밤에 잠들면 한두 시간도 안 돼서 3번, 4번씩 깨곤 했어요. 다리엔 쥐가 나서 방 안을 서성거려야 했고 아무 이유도 없이 몸이 잔뜩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머릿속 생각들도 쉬라는 신호를 안 주고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도 불면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셨어요.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1시만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셨대요. 물도 마셔보고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해도 잠은 오지 않고 그 다음 날엔 피곤하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권해서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특별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잠자기 30분 전에 물에 타서 한 잔 드셨대요. 저녁은 가볍게 국이나 달걀, 조금의 밥이나 채소를 드시고 그 뒤엔 국화차나 카모마일차 한 잔 드시면서 TV도 일찍 끄셨대요. 첫 주는 여전히 뒤척이셨지만 두 번째 주부터는 새벽 4시까지는 푹 주무시더니 세 번째 주가 되자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련을 줄여주고 몸의 회복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신경계의 균형까지 잡아줘요. 게다가 몸이 잠에 들기 위해 꼭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도 조절해 주거든요. 혹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누워도 몸이 자꾸 불안해서 잠들기 어렵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이랑 싸운 듯한 기분이 드신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해요. 꼭 병이 있어야 부족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나 채소 부족,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장이 영양분을 덜 흡수하게 돼서도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은 캡슐이나 가루, 혹은 레몬밤이나 테아닌 같은 다른 영양소랑 섞여서도 많이 나오니까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드셔보시면 좋아요. 저는 밤에 소량씩 크게 부담 없이 매일 먹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몸이 느끼기에도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작은 팁을 드리자면 자기 전에 너무 무거운 음식은 피하시고 국이나 달걀, 약간의 밥이나 채소로 간단히 드세요. 그 다음엔 국화차나 카모마일차 한 잔 드시고 마지막에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면 돼요.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 하고 안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잠 잘 자는 게 사치가 아니라 약이에요. 혹시라도 요즘 밤마다 불안하거나 몸이 아파서 혹은 생각이 많아서 잠 못 이루신다면 마그네슘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처럼 꼭 더 오래 자야 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 삶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몸의 움직임까지 바꿔놓은 끈 영양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오메가3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좋은 지방, 내 지방이라고 하면 흔히 피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천연 윤활유 같은 존재예요. 뇌, 심장,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하고 70세 이후엔 그 가치가 금보다 소중해진답니다. 제가 아는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81세가 되신 영희 할머니는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평생 그림을 그리며 집안을 온통 색으로 채우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림을 멈추셨대요. 그 이유가 그림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대요. 색 이름도 자꾸 잊어버리고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마치 뇌가 느릿느릿 멈춰버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권유를 하셨대요. 오메가3를 매일 드셔보세요. 단순히 기억력 때문만이 아니라 무릎 통증과 병뚜껑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는 손목 통증도 있었으니까요. 3주쯤 지나자 영희 할머니는 다시 붓을 잡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면서 머릿속이 다시 환해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혹시 아셨나요? 우리의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아무 지방이 아니라 바로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몸이 직접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도요. 오메가3 중에서도 EPA와 DHA는 천연 한겸 효과가 있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주며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미세한 손상들을 줄여줘요. 게다가 심장 건강도 지켜주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부정맥까지 예방해주죠. 또 한 가지 몸 안이 염증으로 가득 차면 관절이 아프고 무릎, 손목, 고관절까지 뻣뻣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가 충분하면 몸속 그 녹이 하나씩 벗겨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나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면 정말 좋아요. 아니면 치아씨드나 아마시가루 호두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식사로 충분히 못 드신다면 반드시 믿을 만한 회사에서 나온 고품질 고농축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야 해요. 특히 EPA와 DHA 함량이 정확히 표시된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중금속 같은 불순물이 없는지 인증까지 받으면 더 안심되고요. 저는 아침 식사할 때 비타민 D와 함께 오메가3를 챙겨 먹는데요. 확실히 머릿속이 더 또렷해지고 기분도 한결 잔잔해진 걸 느껴요. 예전엔 병뚜껑 하나 열 때마다 손목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통증도 덜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더 빨리 달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내 몸을 편하게 움직이고 머릿속을 맑게 유지하는 게 제일 소중해지더라고요. 제게 오메가3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단순해 보여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비타민이에요. 바로 비타민 C예요. 감기 예방에만 좋은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비타민 C는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에요. 몸을 지키는 조용한 방패 같은 존재랍니다. 제 이야기 대신 이번엔 김동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로 78세가 되신 동수 어르신은 한동안 감기에 한 번 걸렸다 하면 연달아 고생하셨대요. 장이침에 잇몸 염증에 잦은 소변 감염까지 몸이 자꾸 허약해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 드니 당연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양사로 일하는 따님이 물으셨대요. 아버지, 비타민C는 챙겨 드시나요? 그때 동수 어르신은 웃으시면서 과일 조금 먹는 게 단데 라고 하셨대요. 그러자 따님이 설명을 해주셨대요.
70세가 넘으면 몸이 비타민C를 흡수하고 쓰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일 필요할 때 오히려 부족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 뒤로 동수 어르신은 하루 500ml씩 하루도 빠짐없이 비타민C를 챙겨 드셨대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겨울에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대요. 피부도 예전보다 탱탱해지고 잇몸도 덜 시리고 확실히 몸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나 혈관 연골 잇몸을 지탱해주는 콜라겐 합성에도 꼭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하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와도 싸워준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하루 500ml에서 1000ml 정도만 챙기시면 충분히 몸을 보호하고 상처 회복도 빨라진다고 해요. 과도하게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물론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고 키위, 빨간 피망딸기, 브로콜리에도 많답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도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철분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시금치나 렌틸콩을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해요. 혹시 요즘 멍이 잘 들거나 상처가 더디게 났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신다면 몸이 비타민C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챙겨 먹는데 확실히 몸이 한결 안정되고 피부도 덜 거칠어지고 몸이 이 작은 방패 하나로 고마워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면 몸을 고치는 것만큼 예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C는 제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친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비타민 이야기를 할게요. 약속처럼 뭔가를 해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 몸에서 보여준 변화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바로 코엔자임 Q심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실험실에서나 쓰일 것 같은데 사실 Q샘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 안에 살면서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몸속 세포가 작은 공장이라면 Q샘은 그 공장을 돌리는 작은 모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Q샘을 몸이 예전처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50세를 지나면서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70세를 넘어서면 너무나 부족해져서 계단 한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픈 걸 느끼게 되죠. 제가 아는 김석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92세 되신 석진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도 아침마다 종이신문을 읽고 직접 밥을 지어 드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단을 한두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셨대요.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잠도 평소보다 오래 주무셨다고 해요. 그러다 심장내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콜레스테롤 약, 즉 스타틴을 드시나요? 하고 물으셨대요. 석진 어르신이 네라고 하자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Q샘을 꼭 챙기셔야 해요. 알고 보니 콜레스테롤 약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Q샘의 자연 생성도 억제해서 많은 분들이 기운이 쭉 빠지고 힘도 없고 의욕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였대요. 석진 어르신은 처음엔 하루 30mg부터 Q심을 드시기 시작했고 그 뒤로 50mg까지 양을 늘리셨대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차고 다리도 훨씬 가뿐해졌다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플라체보인지 몰라도 Q유일센 덕분인 것만은 확실해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는데 이건 플라체보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니까요. 코엔자임 Q10은 심장이 더 힘차게 뛰게 도와주고 근육에도 힘을 주고 머릿속도 더 또렷해지게 해줘요. 아침 식사 때 흡수가 잘 되는 연질 캡슐 형태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70세가 넘으셨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요즘 따라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이 Q10이야말로 잊고 있던 영양소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딱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는 작은 불씨 같은 존재인 건 분명해요.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기운을 되찾는 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바로 당신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해내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과학이자 가능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6가지 비타민에 대해 다 들으셨으니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뭘 먼저 시작하면 될까? 전부 다 먹어야 하나?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참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 이웃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서 들은 말만 믿고 무턱대고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영양소들이 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 해도 함부로 복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 심장약을 드시거나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특정 조합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 한 번이면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꼭 필요한 게 뭔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게 뭔지 선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중에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죠. 믿을 만한 브랜드도 있지만 순우까지나 섞어놓고 광고만 번지르르한 제품도 있어요. 꼭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 순도와 함량이 제대로 표시된 제품 전문가가 권해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양제는 이름이 화려하거나 반짝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정직한 게 제일이에요. 세 번째로 꾸준함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비타민이라고 해서 두통약처럼 먹자마자 효과가 뚝 떨어지듯 오는 게 아니에요. 식물에 물을 주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몸속에 스며들어야 효과가 나는 거죠. 저는 늘 말씀드려요. 영양제는 기적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라고요. 일주일치 약통에 미리 챙겨두시고 알람이라도 맞춰두세요. 아침에 드실 건지, 점심에 드실 건지, 아니면 저녁에 드실 건지 정해서 꾸준히 드시고요. 그리고 물론 식습관도 같이 챙기셔야 해요. 아무리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도 식사를 대충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하고요. 결국 여러분이 드시는 건 단순한 알약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 스스로 챙기는 작은 사랑이니까요. 이제 마무리에 다다랐지만 사실 이 순간이 여러분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조용한 동반자들 덕분에 저는 다시 몸에 활력이 돌고 머릿속이 맑아지고 다시금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마법이라서가 아니라 몸이라는 게요. 70, 80, 90이 넘어도 우리가 잘 챙겨주면 여전히 기꺼이 응답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되짚어볼까요? 뼈와 기분을 지탱해준 비타민 D, 기억력의 불을 다시 켜준 비타민 B비타, 잃어버린 휴식을 되찾아준 마그네슘 생각과 무릎을 한결 부드럽게 해준 오메가3, 몸을 더 강하게 든든하게 해준 비타민 C, 그리고 아침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준 코엔자임 Q10. 보셨죠? 중요한 건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을 더 나답게, 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저도 이제야 실감해요. 저도 올해 90이 되었지만 지금도 마치
40살처럼 씩씩하게 걸을 수 있어요.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스스로에게 이 몸은 아직도 돌봐줄 가치가 있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시 에너지를 찾았다면 여러분도 분명 가능하실 거예요. 꼭 제가 먹었던 비타민 순서 그대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을 돌봐주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뛰고, 여전히 삶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여러분 안에 나도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를 적어주시겠어요? 혹시 이미 드시고 계신 보충제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영양소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존중과 애정 담아 여러분의 새로운 날들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때까지 몸도 마음도 잘 챙기시고 매일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세요.